안녕하세요. 낭독명상의 타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떠오르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4장부터 제가 읽으면서 발췌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에고는 그것이 물리적이든 획득이든 권력감이든 우월감이든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든 혹은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이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개 몇 가지 역할을 연기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그 역할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매우 미묘한 역할들도 있지만 연기하고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눈에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역할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기획된 것들입니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란 결국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의 한 가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에고가 찾는 것은 형상을 초월한 깨어있는 의식, 즉 현존이 아니라 인정, 칭찬, 찬사 같은 혹은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고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형상 속의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에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순된 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그 관심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형태를 띠지나 않을지, 다시 말해서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주기는커녕 위축시키지나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심한 사람은 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관심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큽니다. 소심함은 종종 눈에 띄게 부정적인 자아의식, 즉 자신에게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다는 믿음과 함께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하게 보는 관념 속 자아의식은 내가 최고야 라는 식의 두드러지게 긍정적이든 아니면 나는 형편없어 라는 식의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 다 에고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그럼에도 아직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을 지속하려는 자신만만한 에고의 욕구 뒤에는 열등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소심하고 무능한 에고는 우월해지고 싶은 강한 욕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하고 내 안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내 안의 에고입니다.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어떤 에고는 칭찬이나 찬사를 얻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연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해 부정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설명할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즉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 원할 때는 그러한 부정적 역할 연기가 더 두드러집니다. 유명해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런 종류의 에고고요. 그들은 나쁜 평판과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습니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어찌됐든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해줘 하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병적인 형태의 에고도 단지 정상적인 에고가 극단적으로 변한 것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역할도 에고가 매우 흔하게 연기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의 형태는 나의 문제, 나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관심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상처 입고 몹시 화내는 것과 같은 에고의 많은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에고의 욕구와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독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는 관계가 멀죠. 이런 기존의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솔직한 표현은 스페인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끼에로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의미뿐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인 때아모는 이런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를 의미하지만 이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사랑은 그만큼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시적인 역할들. 나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전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자신에 대해 만든 개념적 이미지가 내가 창조해낸 그 상대방에 대한 개념적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아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여서 에고의 바탕을 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네 개의 개념적인 정체성들의 관계인 셈이죠. 그 정체성들도 결국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진실한 관계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역할로서의 행복과 진정한 행복. 많은 경우에 행복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하나의 역할이고 웃고 있는 얼굴의 그늘 속에는 많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미소 짓는 겉모습과 빛나는 하얀 치아 뒤에 불행이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곳에 많은 불행이 있음을 부정할 때, 우울과 절망과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자신 안에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은 내 자신 그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살펴보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불행과 관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와 대면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도 내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불행의 주요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이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반대편에는 상황이나 사실이 있고 이쪽에는 그것에 대한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사실과 함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망했어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나를 한정짓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통장에 딸랑 5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 말은 하나의 사실이죠. 사실과 대면하면 반드시 힘이 솟아납니다.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 사이의 연결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되는 대신에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이 돼야 합니다.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될 때, 즉 자신의 자아의식 전부나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돼서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도하게 챙겨주고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과잉보호하게 되고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거나 스스로 시도해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통제와 억압이 됩니다. 더 심한 경우는 특정한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나중까지도 역할 정체성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는 마음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이가 40살이 되어도 부모는 뭐가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안다 라는 관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을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고 따라서 진정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할로 자기 존재를 정의 내리는 부모는 부모임이 중단되었을 때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을 무의식 중에 두려워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행동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좌절되면 보통은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자식을 비난하거나 불인정하고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본인이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모든 동기는 때로는 에고가 작용하는 본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영리하게 변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자기 강화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습관적인 반응들 뒤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여야만 해.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가 왜 그래야만 할까요?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알아차림의 차원까지 진화의 도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과 자신의 역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부모의 인정과 이해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아. 정말일까요? 부모의 인정과 불인정이 당신이 누구인가의 진정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줍니까? 그런 점검하지 않은 모든 가정들이 매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필요한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찾아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라고 람다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조언이죠. 부모와의 관계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시험입니다. 함께 나눈 과거가 많은 관계일수록 더 많이 이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과거를 재현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의식적인 고통. 인류는 언젠가는 고통을 뛰어넘어야 할 운명이지만 에고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에고의 많은 잘못된 가정 가운데 하나, 많은 망상 가운데 하나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 생각은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지요. 고통은 고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이 그겁니다. 십자가 위의 사람이 그 원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입니다. 내가 고통에 저항하는 한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 저항이 불태워버려야 할 에고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불꽃은 의식의 빛이 됩니다. 에고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건 진리의 왜곡이고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먼저 예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 어떻게 하면 분주한 가족의 삶 속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순수한 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열쇠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입니다.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늘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평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숙제는 다 했니? 저녁 먹어라. 방 좀 정리해라. 이 닦아라.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서둘러라. 빨리 준비해.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질문은 많은 가정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때 나는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순수한 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 순간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닙니다. 나는 그 고요, 그 깨어있음, 그 현존이고 그 현존이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접촉하고 심지어는 말도 할 겁니다. 나는 행동 배후에 있는 그 순수한 있음입니다. 아이의 존재를 알아보기.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그 다른 사람의 다름은 순전히 인간적인 영역, 형상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환상임이 밝혀집니다. 모든 아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형상 차원뿐 아니라 존재 차원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갈망입니다. 부모가 인간 차원에서만 아이를 존중하고 존재 차원을 소홀히 한다면 아이는 그 관계가 불충분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고 감지할 겁니다. 아이의 내면에 고통이 쌓이고 때로는 무의식 중에 부모를 원망할 겁니다.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야? 아이의 고통과 원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이 두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속에 더 많은 존재의 차원을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이걸 부모-자식 관계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물론 이것은 모든 관계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신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죠. 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 현상들 안에 있고 동시에 그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입니다. 사랑은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 있는 일원성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형상의 세계 속으로의 신의 탄생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을 덜 세속적으로 만들고 덜 단단하고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신의 차원이 의식의 빛이 비쳐나오게 하는 겁니다. 역할 연기의 포기. 만약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만 행동 자체를 위한 거라면 그때 무엇을 행하든 간에 나는 매우 강력해집니다. 모든 역할은 허구의 자아의식이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개인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나와 그것이 연기하는 역할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됩니다. 결국은 진정한 목적 없이 에고 게임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빠진 연기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면 잠시 주어진 시간 동안 뽐내고 으스대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져버리는 가련한 배우,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과 노여움으로 가득한 바보 천치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셰익스피어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라는 역할입니다. 이러저러하게 되려는 노력을 하자마자 당신은 하나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다만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좋은 조언이지만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개입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그때 마음은 어떤 종류의 전략을 개발할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이것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보태는 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완전히 편안할 수 있다면 그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납니다. 인간의 뒤에 있는 존재, 이미 규정된 무엇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성의 장입니다. 내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기능이나 역할로 그곳에 있지 말고 의식이 깨어있는 현존의 장으로 있길 바랍니다. 병적인 에고. 에고는 상황 그 자체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정말 지독한 날씨야 라고 말하는 나는 추위, 비, 바람, 그 밖에 내가 반응하는 상황이 지독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날씨는 그냥 날씨일 뿐이죠. 지독하다는 것은 내 반응이고 날씨에 대한 내 내면의 저항이고 그 저항이 만든 감정이 지독할 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고통과 부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에고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고는 종종 그것을 쾌감으로 오인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인 상태에 쾌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쓸모있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나는 곧바로 에고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에고에서 알아차림으로 전환됩니다. 에고가 줄어들고 알아차림이 커지는 거죠. 자신의 불행이 지성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불행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지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에고입니다. 에고는 영리할지 모르지만 지성적이지는 않습니다.
영리함은 그 자신만의 작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지성은 모든 것들이 연결된 더 큰 전체를 봅니다. 영리함은 자기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극단적으로 근시안적입니다.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은 영리합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매우 드물지요. 영리함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든 수명이 짧고요. 또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이어지지요. 영리함은 나누지만 지성은 포함시킵니다. 배경이 있는 불행. 내 삶의 배경에 불행이 있을 때마다 혹은 심지어 삶의 전면에 불행이 있을 때에도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다. 어쩌면 내가 계속 원망하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과거에 일어났고 그것이 나는 원망스럽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울 것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은 종종 누군가에게로 향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또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평화롭다. 당신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망스럽다. 내가 계속 원망하면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과거의 당신이 혹은 내가 한 것, 말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행복의 비밀.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은 삶의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장이지요. 삶의 놀이는 다른 곳에서 펼쳐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말이지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삶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말입니다.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삶과 하나가 되기입니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춤추는 자고 나는 바로 그 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상황에 영향을 준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나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고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내 내면 상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건 바로 지금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가? 그런 다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불만, 초조, 지긋지긋함처럼 낮은 차원의 불행이 자신 안에 없는지 관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불행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생각들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나는 언젠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로부터의 자유는 사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깨어있는 바라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에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위대한 지성이
내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에고의 병적인 형태들. 개인과 집단과 국가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면 있을수록 에고의 병적 증상이 물리적 폭력이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은 원시적이지만 에고가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이 옳으며 상대가 틀림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무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논쟁은 쉽게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합니다. 논쟁이라는 게 뭡니까? 2명 이상의 사람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다른 겁니다.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낸 생각들과 너무도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은 자아의식이 부여된 정신적 입장으로 굳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정체성과 생각이 하나로 녹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방어하려고 할 때 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따라서 내 감정들도 그 무의식적인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나워질 수밖에 없겠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되고 맙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기지 않으면 자신이 소멸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환상이지요. 생각과 정신적 입장이 자신이 누구인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합니다.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선에서는 진리를 추구하지 말라. 다만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멈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과의 동일화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너머에 나는 누구인가가 저절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고를 가지고 일하기와 에고 없이 일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예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완전히 혹은 거의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일은 하나의 영적 수행이 됩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동안은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고요. 또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비교적 무의식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에고가 일을 막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의 일부만 자신이 하는 일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에고는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몹시 분해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정받아도 결코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관심의 초점이 이익과 권력에 가 있어서 그들의 일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일에서는 높은 품질을 바랄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거의 혹은 전혀 돕지 않거나 그들의 길을 방해하면 우주는 사람의 형태로든 환경의 형태로든 나를 거의 혹은 전혀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전체로부터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성공이라도 환영해야 합니다. 불멸의 결정적 증거. 만약 나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나와 삶이 두 개의 분리된 것이 되고요. 따라서 나는 삶을 내가 상상 속에서 소중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죽음은 겉보기에 하나의 실체가 되고 위협이 됩니다. 말과 개념이 삶을 아무 실체도 없는 분리된 조각들로 분해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나의 삶이라는 개념이 분리라는 근본적인 망상, 에고의 원천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와 삶이 둘이라면, 내가 삶과 별도로 존재한다면
나는 모든 사물,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과도 별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삶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삶과 분리돼서 존재와 분리돼서 더 어떤 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나의 삶과 같은 것은 없고요. 내가 삶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삶 바로 그 자체입니다. 나와 삶은 하나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장 고통체.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의 많은 부분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정신적 잡음이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에게 일어날 뿐이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자유의지가 담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일에 결정권이 있고 내 쪽에서 개입할 선택권이 있음을 뜻하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소화한다나 나는 혈액을 순환시킨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입니다. 소화가 일어나고 혈액 순환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날 뿐입니다. 머릿속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니죠. 생각에, 마음의 소유당해 있습니다.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나 되풀이해서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사람과도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어디도 집이 아닙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가운데에는 프란츠 카프카, 알베르 까미, T.S. 엘리엇, 제임스 조이스처럼 이 소외라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곤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걸음이지요. 감정의 탄생. 모든 생명 형태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내 몸도 유기체로서 자체의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성은 내 마음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내 생각에 따라 반응합니다. 따라서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고요. 감정도 간접적으로는 실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해석과 생각이라는 필터, 즉 선악과 좋고 싫음, 나와 나의 것이라는 정신적 개념을 통해 해석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차가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게 나의 차라면 아마 몹시 당황할 겁니다. 나의 라는 작은 생각이 얼마나 큰 감정을 발생시키는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몸은 매우 지성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게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몸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감정과 에고.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당신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머릿속 목소리일 뿐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감정, 즉 머릿속 목소리가 하는 말에 대한 몸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몸은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생각들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악순환이고 그것이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에고의 목소리는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 육체가 커다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몸은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능장애적인 생각 패턴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줍니까? 정말로 그렇긴 하지만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순수한 있음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더 깊은 감정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이미 그것들 안에 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그 반대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들은 마음이 외부적인 요인과 자신을 동일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물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변하기 쉽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있음의 상태입니다. 감정은 반대되는 것들의 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사랑, 기쁨, 평화로서 나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돼 나옵니다. 그것들은 나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과거를 업고 다니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혹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의 일화가 있습니다. 탄잔이라는 선생이 에키도라는 승려와 함께 폭우가 쏟아진 뒤 몹시 진흙탕으로 변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까지 오자 그들은 길을 건너려는 젊은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진흙탕이 너무 깊어서 입고 있는 비단 기모노가 더러워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탄자는 곧바로 그녀를 등에 업고 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죠. 그 후 두 수도승은 침묵 속의 발걸음을 계속했습니다. 5시간 뒤 그날 밤 머물게 될 절이 보일 때쯤 에키도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탄잔이 말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처녀를 업고 있는가? 항상 에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황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한 내려놓으려는 의지도 갖고 있지 않으며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잡동사니들을 쌓아가는 삶. 이것이 이 행성 위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과거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 장 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고통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잔여물을 뒤에 남깁니다.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고 그것들은 함께 뭉쳐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장은 어린 시절의 고통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의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추가됩니다. 그것들 대부분은 에고의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지죠.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체가 자신을 재생시키는 방법.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입니다. 이 고통체는 교활한 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원시적인 지성을 갖고 있고 그 지성을 주로 자신이 살아남는 데 활용합니다. 모든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으로 먹이가 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새로 보충하는 데 필요한 그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호환이 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커집니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된 병입니다. 생각을 먹고 사는 고통체. 고통체는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통체가 먹이를 보충하려는 태세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즉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몹시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고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꾸로 된 방식입니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빠르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됩니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는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해, 혹은 상상 속 사건들에 대해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합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한편 고통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통체는 먹이 보충을 끝내고 휴면 상태로 돌아갑니다. 고갈된 나와 병에 걸리기 쉽게 된 육체를 뒤에 남겨둔 채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기생충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정확히 바로 그것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에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는 거죠.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합니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나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벌이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인간 고통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전해지는 주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각의 사건이 끝나면 두 배우자는 화해하고 에고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습니다. 단단한 고통체. 결코 잠들지 않는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미소 짓거나 예의 바르게 대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겉에 한 층을 벗겨내면 불행한 감정 덩어리가 펄펄 끓고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맞대응하려고 하고, 누군가와 대결하거나 비난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불행한 것을 발견하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초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체는 언제나 굶주려 있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적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가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비교적 사소한 일들도 그들의 반응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여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조직이나 개인을 상대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한 투쟁과 소송을 끝없이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에게 편집증적인 증오를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통해 그 고통을 사건과 상황에 투사합니다. 자기를 자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불행과 심지어는 고통 자체도 사건이나 상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깊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만약 내가 우리의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다면, 만약 다른 시대나 다른 행성에서 이곳으로 왔다면 가장 먼저 놀랄 일 가운데 하나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내고 인간이 서로 죽이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구경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오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폭력적인 영화들이 그토록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걸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불행 중독 심리를 부채질하는 거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은 분명 나쁜 기분이 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은 왜 나쁜 기분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걸까요? 물론 고통체 때문입니다. 연예 오락 산업의 대부분은 고통체의 구미에 맞춥니다. 다시 말해 사건에 대한 맞대응, 부정적인 생각, 개인적인 드라마에 덧붙여서 영화와 텔레비전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고통체는 스스로를 재생시킵니다. 그 영화의 각본을 쓰는 것도, 영화를 만드는 것도, 돈을 지불하고 그 영화를 보는 것도 고통체들입니다. 인기 있는 대중신문들은 뉴스를 팔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말해 고통체의 먹이를 파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커다란 활자의 헤드라인에서 폭력과 범죄의 단어들이 난무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영국의 황색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 점에서 탁월합니다. 뉴스를 싣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채질하는 편이
신문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그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뉴스 매체 전체가 부정적인 뉴스를 먹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될수록 아나운서와 사회자는 더 흥분하고 언론 매체 자체가 종종 부정적인 흥분을 부채질합니다. 고통체들은 그걸 매우 좋아합니다. 국가와 인종의 고통체. 유난히 많은 집단적 폭력으로 고통받았거나 폭력을 저지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더 강한 고통체를 갖는 경향이 강합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신생 국가들, 주변의 광기로부터 비교적 격리돼 온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집단 고통체가 더 가벼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고통체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내 고통체의 어느 정도가 국가와 인종의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개인적인 것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고통체 너머로 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는 한 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고통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에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입니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와 함께 나의 피해자 정체성은 소멸되고 진정한 힘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어둠을 비난하는 대신 나는 빛을 가져온 겁니다. 제6장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고통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입니다. 그럼으로써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나인 척하면서 살아가거나 나를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죠.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일화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내 생각을 조종할 수 없고 내 생각을 먹이 삼아 스스로 재생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처음에는 잘 사라지지 않지만 내가 고통체와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은 이제 감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이 중단됩니다. 현재의 감각지각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주파수가 바뀌어서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변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진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나는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그림에서는 고통체 역시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불행. 고통체의 불행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불균형합니다. 말하자면 과잉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체에 사로잡힌 당사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동요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이유를 쉽게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미소 지으면서 어깨를 으쓱하고 넘어가거나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심한 불행의 명백한 원인이 됩니다. 물론 그것들은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단지 방아쇠에 불과합니다. 축적된 오랜 감정을 되살리는 것이죠. 그 감정이 머릿속으로 옮겨가 증폭돼서 에고에 지배되는 마음 구조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고통체와 에고는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양쪽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고통체를 촉발시키는 사건과 상황은 몹시 감정적인 에고의 화면을 통해 해석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사건과 상황의 중요성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과거의 감정적인 눈으로 현재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과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사건과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반응을 통해 더욱 확대시킵니다. 이 반응과 확대야말로 고통체가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겁니다. 고통체는 그걸 먹고 삽니다. 고통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활동적이고 강한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특별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들은 즉시 자리를 뜨거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에너지 장에 격퇴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또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서 공격적인 파장을 느끼고 그에게 거칠게 굴거나 말과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고통체와 공명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그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고통체죠. 놀랄 일도 아니지만 무겁고 자주 활성화되는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걸핏하면 갈등 상황에 휘말립니다. 물론 자신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만으로도 적대감을 끌어당겨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활동적인 고통체를 가진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반응하지 않기 위해 매우 강하게 현재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갑작스러운 깨어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깨어남은 단시간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잘못 해석합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말할 겁니다. 당신이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또 자비심이 없고 관계를 멀리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 생각과 감정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차원이야말로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또 진정으로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현존의 고요 속에서 나는 자신과 상대방의 형상을 초월한 본질을 하나로 감지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이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돌봄이고 또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우는 고통체. 고통체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리고 고통체를 고통체로 알아볼 수 없을 때마다 고통체가 내 에고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동일화되는 대상은 무엇이든 에고로 바뀝니다. 고통체는 에고가 동일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고
고통체 또한 먹이를 얻고 자신을 재생시키기 위해 에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불건강한 동맹 관계는 이윽고 고통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에고의 마음 구조로는 견딜 수 없을 때 끝장납니다. 에고는 고통체에 의해 강화되기는커녕 그 강한 에너지의 맹공격에 손상됩니다. 전기기구가 전류로 인해 힘을 얻고 작동하지만 전압이 너무 높아지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평화가 최우선 사항이 됩니다. 극도의 감정적 고통이 불행한 자신을 만드는 마음의 내용물과 정신적 감정적 구조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도록 떠미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죠.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도 감정도 사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님을 말이죠. 그 앓의 대상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무의식 속으로 끌어당기는 대신 그 고통체는 잠을 깨우는 자, 현존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알미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고통체와의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체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또 과거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 마음속 대화를 점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나를 사용할 수 없고 나를 통해 자신을 재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감정은 아직 한동안 내 안에 존재하고 주기적으로 떠오를 겁니다. 때로는 솜씨 좋게 나를 속여 다시 동일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앓을 흐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의 감정을 상황에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과거의 감정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겠으나 특별히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을 겁니다. 나의 현존은 충분히 과거의 감정을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고통체를 느낄 때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무척 좋아하죠. 앓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밖의 것들은 그 앓을 다시 흐려놓을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있는 그것은 반론을 던질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고통받을 뿐입니다. 받아들임을 통해 나는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됩니다. 전체가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닙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나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고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입니다. 예수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전체이듯이 너희도 전체이어라. 신약 성서에는 완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라는 의미의 본래의 히라보를 오역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전체가 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전체인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체가 있든 없든 말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읽어갈수록 내 안에 가득 찬 에고가 선명해지는 느낌인데요. 다음 시간 마지막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클립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